오늘 아침 일라디오. 예년보다 일찍 핀 꽃에 벌써 봄이 오나 했더니 어느 날은 금세 여름이 온 것 같았죠. 짧은 봄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어느 날은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올해 3, 4월은 정말 날씨가 변덕스러웠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밖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적응하기가 얼마나 고됐을까요? 최근 보름 사이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 며칠 있었는데요. 이때 저온 피해를 입은 농지 규모가 무려 4,511헥타르나 됩니다. 현장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등을 지급하고 농작물 생육 회복을 도울 인력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봄이 점점 더 일찍 찾아오고 기온 변화도 잦습니다. 다시 농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정책과 함께 기후변화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기술도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저온 피해 증상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농가에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되도록 빨리 신고하셔야겠고요. 피해가 걱정되는 과수농가에선 인공 수분을 추가로 시행하거나 열매 속는 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퀴즈 마지막 힌트 드리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나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갈조식물 모자반과의 바닷말인 이것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건강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제주에서는 이것을 톨이라고 부르고 고창에서는 따시래기 또는 흑백이라고 부르죠. 생긴 모양이 사슴꼬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농미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약전의 자산어부에는 토이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기마다 뻗어나온 잎이 금은화의 꽃망울을 닮은 이것, 가운데는 부풀고 양끝이 뾰족하며 속은 비어서 씹을 때 톳 하는 소리가 나는 이 해조류, 밥을 지을 때도 넣고 각종 해산물이나 채소와 무쳐도 먹고 샐러드나 냉국, 된장국 등에 넣어도 맛깔난 이것, 지금 가장 맛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KBS 라디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에서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 이것도 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소식 전해주시겠다고요? 네, 통계청이 최근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인데요. 무려 42.1%로 10명 중 4명이 고령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진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이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 심각하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직접 통계로 보니까 또 더 놀라게 되는데요. 진짜 평균 연령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1세로 2015년보다 1살 더 많아졌고요. 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3.2세로 2015년 대비 1.2세 더 높아졌습니다. 5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1살씩 더 먹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농어가 수는 어떨까? 이것도 좀 줄었겠지 이렇게 걱정이 드는데 사정이 어떻습니까? 네, 짐작하셨겠지만 감소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난해 기준 농가 수는 103만 6천 가구로 지난 2015년보다 무려 5만 3천 가구가 줄었습니다. 어가는 4만 3천 가구로 5년 전보다 1만 2천 가구가 감소했고요. 또 가구뿐만 아니라 인구도 봐야 할 텐데요. 농가 인구는 231만 7천 명으로 2015년보다 9.8% 줄었습니다. 어가 인구는 9만 8조, 무려 23.7% 감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줄어든 이유에 대해 통계청 일단 농어촌 고령화를 제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으로 농지가 많이 줄어든 것, 또 농어민들의 도시 이주와 업 전환, 그리고 어선 감척 등 농업의 구조적인 변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탓에 경영 악화로 휴업, 또 협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도 이렇게 가구와 인구가 줄어든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걸겠습니다. 전화 끊고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고, 어가 인구가 많이 줄었고 이유가 이제 산업단지 택지 조성으로 농지도 줄고 어선도 감척되고 구조적 변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특히 모두가 겪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김인경 기자 다시 연결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전화가 좀 끊겨 들려서 저희가 다시 걸었습니다. 네. 자, 이 통계청 조사 결과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금 좀 반가워할 만한 소식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점도 있습니다. 농림어가 수가 이렇게 감소한 데 비해서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이른바 도시농부가 증가한 겁니다. 시도별 농가 수를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농가 규모는 11만 1,400가구로 5년 전에 비해 35.8%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농가 규모가 일제히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충북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과배 농가를 휩쓸었던 과수 화상병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충북 충주의 사과 농장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사과 재배 농가에서는 올 들어 첫 확진 사례인데요.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주 산청면 명서리의 사과밭 두 곳에서 나무줄기가 검붉게 그은 듯한 궤양 증상을 발견해서 과수 화상병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어진 농촌진흥청의 정밀 진단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두 농장의 사과나무 92그루를 전부 매몰 처리했습니다. 네, 충주시에서 두 농장 사과나무 540그루 넘게 전부 매몰 처리를 한 건데 이게 네.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잎이나 줄기가 화상 입은 것처럼 변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름 그대로 잎과 가지가 꼭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해서 마르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세균성 전염병인 이 화상병은 적용 약제가 없어서 치료가 없습니다. 병의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발병한 과원의 나무를 모두 뽑아서 매몰 처리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화상병 피해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실정입니다. 병이 처음으로 확인된 2015년 43건이던 발생 건수는 지난해 62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피해 농가 수는 14배, 피해 면적은 7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충주시는 지난해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만큼 올해도 대규모 폐원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각 농가에서도 이 나무의 변화를 예민하게 살피게 될 텐데 어떤 점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농가에서 먼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화상병 발생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과병의 껍질을 잘라낸 다음 갈변 속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궤양이 나타난 부분과 건전한 부위의 경계 부분을 형성층이 드러날 정도로 칼로 벗겨내시면 되는데요. 화상병에 걸렸다면 즉시 또는 1, 2분 안에 그 부위가 갈변됩니다. 곰팡이병이나 다른 원인의 궤양은 초반에는 갈변이 되지 않다가 최소 2, 3분이 지난 다음부터 갈변이 시작돼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이 되면 궤양의 경계 부위, 표피를 벗겨내서 갈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지난해 화상병 발생이 많았던 과원의 55%에서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상당수 농민들께서 이 증상을 불안병이나 줄기 마름병으로 오인해서 방제 시기를 놓쳤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애매한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혹시라는 생각으로 미리 좀 이렇게 확인 요청을 드리는 것도 큰 부담 주는 거 아니니까요. 농가에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수화상병 확산하지 않고 몰봄은 진짜 무사히 넘겼으면 하고 모두가 좀 신경을 쓰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농업법인이 농지를 팔아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누가 적발된 겁니까? 경기도 일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서 거의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처벌됐습니다. 최근 경기도 2000년 이후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 네, 김 기자님, 이게 지금 말씀은 잘 해주고 계신데 이게 소리가 자꾸 끊겨서 들리거든요. 다시 한 번만 끊고 새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셨죠?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서 거액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이 2013년 이후에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던 겁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김인경 기자에게 들어보기로 하죠. 자, 이 과수화상병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충북 충주시 쪽 지난해에도 피해가 컸고 올해도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올봄은 무사하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김 기자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이게 김 기자님은 제 속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제 소리가 나면 좋은데 이게 소리가 약간 늘어지고 끊어지면서 들리게 돼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가능하면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그 67개 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들려주시죠?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서 농지를 거래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법인이 거래한 농지와 인야는 축구장 60개 크기에 맞먹는 6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단타 매매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만 해도 총 1,4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도가 이들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게 되겠죠. 자, 오늘 농수산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이 듣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화 상태가 이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내용이 이렇게 늘어지고 듣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해 긴 장마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촌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 피해 또 과수화상병처럼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농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죠.
환경 파괴 또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농촌과 농민이 가장 먼저 겪고 있는 셈입니다. 기후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촌을 지켜내는 일에 힘을 모아도 부족한 이때에 정작 농촌 마을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고 그 과정에서 농지가 파괴되고 농민들의 삶이 흔들리면서 농촌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농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봅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익법률센터 농본 최근에 개소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예. 농본 이름도 참 멋있어요. 어떻게 지으셨나요? 제가 농자천하 지대본이라는 말은 흔히 써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본이라는 건 이제 농촌과 농사와 농민이 우리 사회의 기본이다, 근본이다라는 의미로 그냥 농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개소식 축하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벌써 좀 연락 주시는 주민들도 계시다고요? 네, 농촌 지역에 여러 환경오염 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시설, 송전탑, 축사도 대규모로 아주 하는 축사 같은 경우 또 대규모 태양광, 농지를 뒤덮는 대규모 태양광 이런 현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관련된 지역 주민들께서 연락을 좀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 이런 공익법률센터가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기댈 곳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그럼 어디에 자리를 내신 건가요? 사무실은 여기 충남 홍성군의 홍동면에 사무실을 뒀습니다. 제가 여기 기천에서 사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홍동면이 친환경 농업을 일찍부터 시작한 또 상징성도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 홍동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귀촌하셔서 그 자리에 이제 사무실을 내신 건데 그 사무실 자리에 특별한 사연이 좀 숨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 사무실을 사실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사무실을 따로 어떻게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근데 이제 마침 그 홍성 지역에서 그 폐기물 매립장이 대규모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거 지금 거의 백지화 단계에 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 갈산면 오두리라고 그 갈산면 오두리의 주민 대책위에서 그동안 이제 대책위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를 지정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지금 농본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지화가 됐다니 참 잘 됐습니다. 네. 네, 완전 백지화는 아니지만 일단 환경청에서 이 부동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지역 자체가 또 잘 아시는 천수만 축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매립장이 들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침출수 같은 게 나오면 천수만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아마도 앞으로 또 사업 추진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농촌에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또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많이 듣게 되는데 최근에 가장 좀 선명한 그 장면이라고 하면 외신들에서도 많이 보도한 의성 쓰레기산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 관련된 현안이 크게 보면 이제 불법 폐기물 문제가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의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그냥 불법으로 업자들이 그냥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죠. 네. 그 불법 폐기물 문제가 한 축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축은 이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그게 이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불법 폐기물하고 또 일종의 법에 따라서 설치된 어떤 매립장이나 소각장 또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라고 하는데요. 건설 폐기물 같은 걸 이렇게 그러니까 분쇄해가지고 화쇄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중간 처리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 불법 폐기물하고 또 합법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직접 목격하거나 또 제보받는 경우도 있으셨나요? 예, 뭐 많이 있었는데요. 뭐 며칠 전에도 어느 한 농촌 지역에서 이 불법 폐기물 매립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초기에 적발된, 그래서 언론에서 취재를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신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일종의 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농지에 뿌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펜스로 이렇게 농지를 다 둘러쳐가지고 그 농지를 이제 그 깊이 파고 있는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불법 폐기물 매립을 하려고 사전 작업을 하다가 아마 이제 이렇게 좀 지역 주민들에게 발견이 된 사례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폐기물을 어쨌든 불법으로 이렇게 그 매립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이렇게 펜스를 치거나 해서 밖에서는 안 보이도록 해놓고 그 안에 이제 매립을 하고 업체는 이제 한 2, 3주 안에 매립 끝내고 도망가는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농촌 지역에서 워낙 심각한데 이게 지자체가 이런 사례를 발견해도 적극적으로 곧바로 이건 단속하고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시간을 끌면 이제 이 폐기물 불법 매립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긴 했지만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례로 뭐 대표적인 게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충남 청양군의 한 마을에서 이 성면 폐광산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성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성면 폐광산 위에서 건설 폐기물을 파쇄하는, 그러니까 중간 처리업이죠. 건설 폐기물을 잘게 부수는 그 기계를 갖다 놓고 폐기물을 이렇게 부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폐기물을 싣고 또 그 바깥으로 또 이렇게 판매하고 또 가지고 온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성면하고도 또 성면이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청량 사례 말고도 어쨌든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긴 했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어쨌든 좀 상황은 농촌에서 폐기물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온갖 폐기물이 다 들어오면 또 이게 아주 빠르게 들어와서 이제 쌓아놓고 빠져버린다는 거죠. 예,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곧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는 여러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법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됐던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불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의성 쓰레기산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고 사실은 이렇게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피해를 보지만 이 폐기물을 결국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처리를 할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의성 쓰레기산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국가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이 거의 한 300억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불법 폐기물을 이렇게 버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 대표자가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 이 의성 쓰레기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전 대표가 징역 5년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흔히 말하는 또 바지 사장을 세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이제 처벌이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폐기물은 어쨌든 이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국가나 지자체가 결국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걸 처리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나중에 세금으로 이걸 막는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네. 주민들 피해가 심각하니까 결국에는 이걸 세금으로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세금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가 문제가 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폐기물을 이제 합법적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도 매립장을 만들어서 매립하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에어돔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매립장에 이제 비가 내리면 침투수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에어돔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씌워놓은 형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에어돔이 붕괴해가지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에어돔 붕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주 심각한 주변 오염이 발생하고 환경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업체는 이미 매립을 끝내고 떠났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결국 처리를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그 왕암동이라는 데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에어돔 붕괴를 하면서 이걸 처리하는데도 역시 네. 국민 세금하고 지자체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서 한다고 해도 그런 네.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합법적으로 또 인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은 이게 한번 폐기물을 매립하면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매립하는 업체는 이제 매립할 때 돈을 버는 거니까 매립이 끝나면 사실은 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매립장은 이게 합법적인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에도 이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이렇게 농촌의 환경이나 이런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인허가해 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꼭 농촌을 찾아와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설득이 쉽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일까요? 뭐 일단은 이게 이제 아마 도시에서는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 지금 폐기물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사업장 폐기물이거든요. 네. 흔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 이 혹시 농촌으로 많이 밀려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생활 폐기물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10%대에 불과합니다. 예. 그 나머지 이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업장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지정 폐기물, 일종의 산업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산업 폐기물이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다 민간 업체들이거든요. 네. 민간 업체들 입장에서는 돈이 그러니까 땅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농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좀 개선하려면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도시와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막으려면 어쨌든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발생시킨 곳에서 최대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폐기물을 많이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 중에 특히 이제 큰 공장에서도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큰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그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을 높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좀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쓰레기 양을 줄이고 그리고 양을 줄여도 이제 나오는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소각을 하는 게 차라리 매립보다는 낫다라는 게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는 양은 최대한 최소화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는 걸 좀 확립해서 이렇게 도시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농촌으로 좀 밀려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좀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평소보다 따뜻하게 입고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출퇴근길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 중에 있던 황사가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좀 불어서 서늘함이 느껴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1도, 강릉 18도, 대전 23도, 광주 24도로 예상됩니다. 강원과 충북 내륙 등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일부 동쪽 지방엔 우박 떨어진다는 예보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게 농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좀 증가했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서서 775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보다 무려 200명 넘게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요. 오늘도 7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한 레슬링 국가대표팀에서 지금까지 선수와 코치 2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에서는 학생과 강사 등 10명이 확진돼서 수강생이 2,000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고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도 직원 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8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에겐 앞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네요. 네. 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달 5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그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을 보낸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고 네. 이들에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지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2차례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이 남아공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접종한 사람은 그 접종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러 나라들과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인정해 줄 예정입니다. 네. 이제 곧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살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두 종류의 자가검사 키트가 곧 시판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항체와 반응하는 항원을 이용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이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과 진단 시약이 들어있는 튜브 그리고 검사용 장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면봉을 이용해서 코 속에 집어넣어서 검체 그러니까 콧물을 채취를 해야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코 속 깊은 곳에서 검체를 채취하지만 일반인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강 그러니까 콧등 안쪽까지만 넣은 다음 여러 차례 훑어야 하고요. 이 검체가 묻은 면봉은 시약이 담긴 튜브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용 장비에 이 튜브 속의 용액을 떨어뜨리고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면 줄이 뜨는데요. 이 두 줄이 뜨면 양성, 한 줄이 뜨면 음성이 됩니다. 하지만 음성이라고 해도 이 전문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자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별진료 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자가 검사 키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중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살 수 있고요. 가격은 10,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병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국방부가 사과를 했어요. 네, 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격리가 된 군 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하고 또 격리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군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여기에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들에게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결국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입영장정의 기본권 보장에 미흡했고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라고 밝혔고요. 육군참모총장은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이 내놓은 급식 대책을 보면 선호하는 메뉴를 20g 더 주겠다라던가 이 간부가 배식을 감독하겠다라는 수준으로 땜질식 처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시설 대책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소규모 부대를 합친 통합격리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해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대안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산 상속세 규모가 나왔군요.
네, 이 삼성일가가 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모두 26조 원이고요. 이 중에 기부금을 제외하고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는 12조 원입니다. 국내외 기업인을 통틀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자 선대 이병철 회장 상속세의 680배에 이릅니다. 가족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차례에 걸쳐서 상속세를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밝히지 않아서 누가 얼마를 내고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상속세를 배당금과 대출을 활용해서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올해 주주들에게 이 배당금을 늘리면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올해 받은 배당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일가는 유산 중 1조 원을 의료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감염병 전문병원 연구소를 건립하고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를 지원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고요. 2, 3조 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은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술품은 이 국보급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국보 216호인 이 겸재정선의 인왕 제색도, 그리고 이 보물 1393호인 단원기몽도의 추성부도 등입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대급 기증이라면서 유족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어요. 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라며 윤석열 전 총장이 현 정부 들어서도 적폐 수사를 총지휘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계속해 억울하게 사법 처리된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소중한 우파의 자산이라면서도 윤석열만이 대안이고 답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 전체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른바 친박계 내부에서는 최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를 넘어서 이 탄핵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성매매 업소를 대를 이어 운영한 일가족이 구속됐다고요? 네, 20년 넘게 수원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무려 128억 원을 챙긴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가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건물 등 이들의 재산 62억 원을 특정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받아 팔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들은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간 수원역 인근 성매매 직결지에서 업소 5곳을 운영했는데요. 이 사망한 모친이 영업하던 곳을 이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들은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몸이 아픈 종업원의 휴무를 제한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좀 서늘하겠고요. 출퇴근길 비 소식 있습니다. 황사가 섞인 비에 일부 동쪽 지역엔 우박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으니까요.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동사 다투다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운다는 뜻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